사기와 관련해서요. 이 의뢰자 표의자를 기망을 했다.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가 넘어가니까 착오에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팔겠다 사겠다 의사표시하면 사기한 의사표시 성립하는데, 첫 번째 요건으로서 이 사기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돼요. 이 고의도 이제 흔히 말하기를 2단의 고의가 있을 것, 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기망을 함으로써 표의자를 착오에 빠뜨리는 고의가 한 번 있어야 되고, 착오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고의가 또 한 번 있어야 되니까 고의가 한 번, 두 번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인데, 중요한 거는 과실만 있는 경우는 사기가 성립이 안 되는 거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으로서는 위법은 이제 기망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이 법이라고 하는 사회규범은 인간의 내심까지를 규라는 게 아니고 그 내심에 드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돼서 행위로 나타났을 때 요게 이제 법의 규율 대상이라는 거렇게. 따라서 이제 법의 규율 대상이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걸 이제 입문과정부터 가르쳐 줬는데, 자기하고 부작위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자기라고 하고, 부작위는 기대되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부작위 그래요. 그러면 기망 행위도 인간의 행위다 그 말. 이렇게. 따라서 이제 기망 행위도 자기하고 부작위 두 가지가 다 기망 행위 될 수 있다, 그 얘기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남아 있어요. 여기 저 부작위가 이제 기망 행위가 되려면 이 부작위는 지금 기대되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을 부작위라고 하는데, 이 부작위와 기망이 되려면 논리적 전제로서 자기 의무가 존재할 것, 요게 이제 법공부 기초인데, 법이라고 하는 사회규범은 인간의 행위를 규라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법학에서 말하는 행위에는 뭐가 있느냐, 자기 부작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망 행위도 인간의 행위니까 자기 부작위 모두 기망이 될 수 있다. 근데 부작위와 기망이 되려면은 자기 의무가 존재한다, 이게 중요한데, 이 학원에서 그 판례가 나와 있어요. 59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기망을 인정한 판례, 그 1번이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아파트를 분양한 사례인데, 아파트 주위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례예요. 요 사례하고 그 다음에 64페이지를 펴서 이 판례가 또 뜬금없이 뒤로 가 있는데, 6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판례 하나 나와 있죠. 요 판례는 그 위에 가로친 2번하고는 전혀 해당이 없는 판례가 또 뜬금없이 잘못 들어갔어. 그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또 아파트 인근 단지 부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찾았나요? 요 판례하고 요게 지금 앞으로 와야 된단 말이야. 59페이지로 요 두 개 판례가 이제 부작용에서 시험에서 주로 물어보는 판례인데, 내용은 이런 거라고 말이에요. 지금 이 갑이 아파트를 분양하는 분양업자고 을이 분양받는 수분양자인데, 판례 가르쳐준 거 칠판 보세요. 아파트냐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파트 인근 단지에 1km 남짓 떨어진 곳에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아까 뒤쪽에 있는 판례, 그 다음에 앞 여기 있는 판례, 공동묘지가 조성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이런 사실을 얘가 알고 책에 있다고 가르쳐 주었으니까 설명할 때는 설명 좀 듣자니까요. 습관 빨리 고치고, 설명했다 설명 듣자 그것만 잘해도 80점 이상으로 넉넉히 합격하니까. 어디 있다고 방금 미리 그랬지 지적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거기는 있고 설명드리라고. 여기 갑이 이제 쓰레기 매립장에 조성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또는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 고의가 있어야지 사기가 성립하니까 알면서, 첫째 허위로 고지했다. 두 번째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침묵을 지켰다. 1. 허위로 고지하는 것이 자기에 의한 기망. 이거는 두말할 것 없이 얘가 저 사기로 분양을 취소할 거죠. 문제는 침묵을 지키는 경우. 요게 이제 부작위에 해당이 되는데, 기대되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침묵 지키는 것,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침묵 지키는 것이 부작위한 기망에 해당이 되는가, 요걸 묻고자 한다 그 말. 그런데 이 부작위와 기망이 되려면 자기 의무가 있어야 돼요. 바꿔 말하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수분양자에게 이런 사실을 고지해줄 고지 의무가 있는가, 요게 핵심이라고 말할게. 그런데 판례도 나왔다시피 이 경우는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공동묘지가 조성이 됐다. 이거는 아파트 분양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중요 요소라고 말이야. 이런 거는 신유칙상 분양자가 이런 사실을 아는 경우는 신유칙상 수분양자에게 고지해줄 의무가 있다고 말. 자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게 되면 이게 부작위한 기망행위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수분양자는 분양자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하고 기납부한 분양대금을 무엇으로 반환 청구하고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고 더 나아가서 불법행위 요건을 갖춘 때는 불법행위 이유라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이런 게 부작위한 기망행위다. 그런데 요거하고 구별해야 될 것이 있다. 뒷페이지 교환계약인데 기망행위를 부정한 파스가 1번에 교환계약 요거는 우리 판례가 반대로 보기 때문에 이 교환계약도 시험에서 워낙에 출제를 하는데 지금 이 갑이 을하고 갑은 토지에 대해서 을은 건물에 대해서 각각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이런 교환계약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도 사기에 해당이 되는가 그 이야기인데 이 갑이 첫째 자기 토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가를 을에게 허위로 고지했다. 교환계약에 있어서 또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객관적인 시가를 고지하지 않고 아예 침묵을 지켰다. 이런 것도 허위로 고지한 경우는 자기한 기망, 침묵 지키는 이게 부자기한 기망에 해당하는가 이야기인데 이 경우는 설사 허위로 고지하든 또는 침묵을 지키든 일체 기망에 해당이 안 되고 따라서 사기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왜 그러느냐? 여기 이제 교환계약 특성을 지금 여기서 묻고 있는데 교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물건에 대한 값어치는 높이 평가하고 물물 교환하니까 상대방 물건의 값어치는 낮게 평가함으로써 최대한 유리한 주의에서 최대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교환계약이란 말이야. 사정이 이러한 바에야 인간의 본성상 자기 물건에 대한 객관적인 시가를 정확히 상대방에게 고지해 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애시당초 무리라고 말이야. 따라서 설사 허위로 고지하더라도 침묵을 지키더라도 이런 거는 자기 의무가 없으니까 이런 부작위는 기망행위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사기가 성립이 안 된다. 그 이야기라고 말이야. 그래서 정리 하도 물어보니까 정리 꼭 거기까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망행위는 위법이어야 된다. 그 말이야. 왜냐? 우리가 흔히 법 공부를 안 했을 때는 속였다 그럼 이코로 사기쳤다. 요리 이야기를 하는데 속였다 그래서 다 사기가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상식으로 생각해 보는 거.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남을 어느 정도 속이면서 살아가요. 기망하면서. 근데 그게 다 사기가 성립되는 게 아니지 않냐 그 말은. 이 기망행위가 사기가 되려면은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 위법해야지 사기가 성립이 되는 거. 기망에 따라 다 사기가 성립되는 거 아니고 따라서 위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기가 성립이 안 되는데 위로 올라가서 동그라미 2번에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상가를 분양하면서 첨단 오락탄 조성하고 이 판례는 원래 계약법과 관련해서도 이 판례가 아주 중요한데 이 판례가 분명히 수분양자를 기망을 했지만 그게 위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가 성립이 안 된다. 그에 관한 판례예요. 그 동그라미 2번 상가를 분양하면서 이 판례는 분명히 수분양자를 기망을 했지만 그게 위법한 것이 아니다. 그에 관한 판례다. 위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가 성립이 안 된다. 이런 판례인데 그 동그라미 2번에 상가 분양에 대한 판례는 원래 계약법에서 청약의 유인하고 이 판례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따라서 나중에 계약법 공부한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판례는 워낙에 이제 중요한 법률 문제가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나중에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 볼 거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일단은 체크만 딱 해놓고 그 다음 인과관계가 존재할까 이것도 한 가지 조심할 게 뭐냐 그러면은 이거예요. 지금 사기가 성립이 되려면 요 기망이 원인이 돼서 결과 착오에 빠지고 요 양자사의 인과관계에서 이게 원인이 돼서 결과 착오에 빠지고 그 다음에 착오가 원인이 돼서 결과 의사피해야 되니까 양자사에 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인과관계는 주관적인 인과관계 있으면 되고
객관적인 인과관계는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뭐하고 구별해야 되냐? 착오하고 구별해야 돼요. 아까 앞전 시간에 착오와 관련해서 착오로 취소하려면 법률의 내용은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이 되는데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되는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관적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고 사회 일반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도 중요분에 해당되는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줘서 외우는 거 아니라고.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기도 마찬가지고 뒤에 나올 강박도 마찬가지고 요 인과관계 있어야 된다. 인과관계를 따질 때는 객관적인 인과관계는 유효하지 않고 주관적인 인과관계만 있으면 된다. 이 점에서 착오하고 구별한다. 그 이야기인데 요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도 상식적인 이야기요. 이해하면 외울 필요 없어. 이것도 이해 못하니까 이거 외우느라고 생뚱싸고 앉았단 말이야.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보통 주관적이란 말은 알아들으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정신 능력이 지능 순위 좀 낮은 사람이라 그 말이요. 따라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 정도 지능 수준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의르 기망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었을 건데 보통 사람보다 지능 수준 정신 능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속아 넘어갔다. 이런 경우도 사기가 성립되는가? 요걸 묻고 있다는 거. 상식으로 판단하면 돼요. 이런 사람들 보통 사람보다 정신 능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자 기망에 쉽게 속아 넘어갔을 거란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법에서 더더욱이 보호를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그걸 묻고 있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이 우리 법의 세계에서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주관적인 인과관계가 있으면 된다는 말은 설사 이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정신 능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의르 기망에 쉽게 속아 넘었더라도 사기가 성립된다. 이런 이야기야. 만약 이런 경우에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면 사회 일반인을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따져야 되니까 방금 설화처럼 이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정신 능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속아 넘어간 경우는 사기가 성립이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럼 이런 사람은 보호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찌해야 돼요. 주관적인 이 경우는 이 사람은 개인적인 정신 능력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따져야 된다. 그래야 얘가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야. 따라서 착오하고 요거 구별 잘하람 이런 걸 물어보니까. 그다음 강박의 경우는 강박자의 2단의 고의가 있을까? 요거는 이제 요건만 이제 강박으로 바꾸면 되니까. 요건은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이 을이 갑을 공관리법 강박을 한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공포심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의사표를 하게 되는데 2단의 고의가 있을까? 강박을 해서 공포심에 빠뜨리는 고의가 한 번 있어야 되고 공포심에서 의사표는 고의가 또 한 번 있을 것. 2단의 고의가 있으니까 사기가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위법한 강박행위에 있어야 되는데 강박행위와 관련해서도 동그라미 2번에 이 경우에 강박이 되려면은 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해악을 어떻게 해꾸자 하겠다. 그래서 상대방을 공포심에 빠뜨리는 일체행위를 강박이라 하니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지 강박이 되는 거야. 따라서 동그라미 2번에 한 줄짜리 판례가 우리 시험에 저장에는가 뭐 몇 년 전에 나왔는데 빵점짜리 수두로 가더란 말이야. 왜냐 야매로 대충 공부하니까. 각서의 서명 날에서 강력히 요구한 것도 강박이 되냐 그 판례인데 강력히 요구했다 이 말에 속아가지고 국어 공부하더란 말이야. 강박 이렇게 고르고 나서 낭락거리더란 말이야. 올 시험에 내 취향에 딱 맞게 냈다고. 강박 아니에요. 각서의 서명 날에서 강력히 요구한 거는 강박 아니라고. 왜 아니겠냐 그 말이야.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각서의 서명에서 강력히 요구만 했지 서명 날이라면 칼로 손가락 잘라버리겠다. 구체는 해악의 고지가 없잖아요. 강박이 되려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꾸자 하겠다는 것이. 그냥 단지 지금 가로친 일반 강박의 동그라미 2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동그라미 그 마지막에 판례 한 줄짜리 있잖아요. 그거. 각서의 서명에서 강력히 요구한 거 찾았나요? 이런 거는 강박이 아니라고. 그 시험 나올 때 빵점짜리 수두로 가더라 그 말이야. 수두로 간 이유가 뭐라고요? 강력히 이 말에 속아서. 왜 강박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체된 해악의 고지가 없기 때문에. 음미를 잘해보라면 국어 공부하지 말고 네가 각서에 서명단을 안 하면 가위로 손가락 잘라버리겠다. 이런 해악의 고지가 없지 않냐 그 말이야.
단지 선명날 강력히 요구만 했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강박이 아니니까 두 번 다시 속지 않도록 하시라. 그 이야기라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는 거예요. 이 강박의 의사표시는 우리 민법상 사기와 더불어서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상대방의 강박의 정도가 워낙에 심해서 피의자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해서 마탱이가 갚버렸다 그 이야기가 속된 말로. 이런 경우는 당의 의사표시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 무효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강박인 의사표시는 원칙 취소사에 해당이 되나 예외적으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까지 당한 상태에서 의사표한 경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무효로 보자. 요 판례인데 요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무효와 취소 차이 때문에 그러는데 취소는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고 나중에 취소 의사표시를 해야지 처음부터 무효로 돌아가요. 요 취소 경우는. 근데 이제 이 무효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게 차이가 있느냐. 이 무효로 봤을 때하고 취소로 봤을 때하고 여기 이제 무효로 봤을 때는 흔히 말하는 이게 절대 무효가 돼요. 절대 무효가. 무슨 얘기냐면 이 경우도 이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해서 이제 매매했다. 그러면 제3자 병에 또 양도가 됐다. 이때 만약에 취소를 하게 되면 이 경우는 선의 제3자 보규정이 있어요. 110조 3항에 취소한 것을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하지 못한다 이렇게. 따라서 병이 선인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해버려. 취소한 경우는. 그런데 이게 이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해서 무효사유에 해당이 되면 이거는 절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얘가 선여도 보호가 안 된다.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취소 경우는 취소를 해야지 무효로 돌리고 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취소는 아무 때도 해도 되는가. 옛날에 인문과정에서 가르쳐줬는데 권리 존속권을 제적기간 그래요. 요거는 제적기간에 제한이 있어. 시험에서 하도 물어본다고 내가 가르쳐줬는데 다시 하기로 인문과정 공부하는 사람 인문과정 동영상 보세요. 정말로 기초가 안 되는 상태 백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거는 제적기간에 시험에서 작년에 또 나오고 하도 물어보는데 취소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됩니까? 나중에 이제 무효 취소도 또 다시 배우지만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내 행사하라. 이런 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근데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간의 제한이 없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취소로 보게 되면은 요 계약안으로부터 10년 지나면은 더 이상 취소를 못 해요. 근데 무효가 되면은 이런 기간의 제한을 안 받고 10년 지난 다음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 판례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 무효가 되면은 절대 무효가 되고 제적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취소하고 달리.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 풀 때도 나중에 많이 써먹어야 돼. 그래서 이 판례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 거기 밑에 위법이어야 된다. 공갈 협박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그게 다 강박의 의사로 성립되는 게 아니고 위법이어야 된다. 법령의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정행위에 대해서 고소 고발하는 것이 공갈 협박이 될 수 있는가. 이것도 원칙적으로 부정에 대해서 고소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권력사기 때문에 강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부정한 이득을 취득한 목적이 있는 거는 여지없이 강박이 돼버려요. 갑이란 놈이 지난밤 편의점에서 절도를 했다. 절도를. 그걸 목격한 의뢰란 애가 얘를 절도죄로 고발을 했다. 이거는 공갈협박이 안 되는 거야. 정당 권력사죠. 그러나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 개입된 경우 너 지난날 편의점에 절도한 거 안다. 나한테 1,000만 원 안 주면 고발하겠다. 이런 경우 이런 거는 강박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생활상식이죠. 그 다음 인과관계 객관적 임금이 있으면 되고 효과 면에서 여기 사기 강박은 민법상 취소를 된다. 그런 거는 물어볼 일 없고 대신 2번에 쓰였는 제3자의 사기 강박 그것도 상대방인 의사표시 110조 2항이 아예 시험에 해년마다시피 쏟아져 나와요. 이거는 법 조문부터.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얘가 토지 소유자다. 상대방이 이제 기망이나 강박을 하면 강박에서 매매 당연히 취소하는 거야. 이런 거 물어볼 일이 있겠냐고 말이야.
문제는 이제 계약의 상대방에는 제3자 A가 얘를 사기 강박을 했다 그 말. 그래서 저 갑이 을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피의자를 사기 강박했다.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얘가 취소 못해요. 왜냐?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취소해버리면 얘가 역으로 불리그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법 전문 숫자도 외워버렸죠. 하도 물어보니까 110조 2항이면 아주 조문을 법이 잘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제3자 A가 피의자를 사경받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여기서 알았다 이거는 저번 주도 가르친 것처럼 법률 용어로는 악의로 알 수 있었다. 107조 1항 단서에서 이런 조문이 나왔었죠. 알 수 있었다 이 말은 주의무를 게을려서 알지 못한 게 과실이 있다. 이런 경우는 얘 보호 필요성이 없잖아요. 이자의 사경부 사실 얘가 알았거나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피의자는 제3자의 사경비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니까 법조문 자체를 웃다 물어보니까 정리했다 하고 그 다음에 판례와 관련해서 지겹도록 출제하는 게 대리와 관련된 건데 제3자 사경비에 되냐 문제 관련해서 대리 문제를 지겹도록 출제하는데 이 갑이 을에게 토지 팔아달라고 대리권 주었고 얘를 본인 요 우리 대리인 얘가 상대방 그래서 얘가 갑들을 느려해서 갑의 토지에 대해서 대리인으로서 상대방과 계약 체결했을 때 뭘 묻고자 하느냐 이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거요.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 강박했을 때 요 대리인의 사기 강박도 제3자의 사기 강박인가 요걸 이제 하도 묻는데 묻는 이유는 여기 대리의 경우는 본인과 상대방이 계약의 당사자 이렇게 계약처는 얘가 하지만 모든 권리무는 얘한테 가기 때문에 이 본인과 상대방의 계약의 당사자다 보니까 대리인이 얘를 사기강박한 것은 마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사기강박처럼 보이지 않느냐 그래 묻는 건데 만약에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강박한 것이 110조 2항에서 말하는 제3자 사기강박에 해당이 되면 결론이 이렇게 돼요. 얘는 당연히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의 사기강박 사실을 본인이 110조 2항에 따라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해서 취소할 거라 그 말할게. 그런데 얘는 본인과 사실상 뭐에 뿌리냐 동일시한다 그 말이야. 얘를 대신해서 대리인이 계약 체결하기 때문에 대리인은 본인과 사실상 동일시에 뿌리기 때문에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강박해서 제3자의 사기강박이 아니라는 거야. 따라서 110조 2항의 적용이 안 되니까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강박했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얘는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요걸 하도 물어봐요. 따라서 그게 대리인의 사기강박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죠. 그 판례가 동그라미 1번에 110장 조문가들 하도 물어보니까 목숨 걸고 정리하시라. 쓸데없는 거 기억해봐야 아무 필요 없고 그 두 가지 핵심 조문하고 동그라미 3번 판례 대리인이 사기강박한 경우 제3자 사기강박 아니다. 그걸 하도 응용해서 물어보니까 애워봐야 문제 못 풀어요. 사례 등으로 응용해서 묻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깨우칠 것. 그 다음 이 경우도 선의 제3자 부규정이 똑같이 들어있어요. 취소하나 취소한 것을 가지고 선의 제3자 대하지 못한다. 내용은 허위표에서 가리는 것 가르치는 똑같고 적용범위 특별히 시험에 나올 것 제껴도 되고 타 제도와 관계에서는 아까 사기와 착오 다시 보세요. 이 경우는 이제 사기하고 착오가 경합이 되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왜 그러느냐. 지금 사기가 성립되려면 얘가 얘를 기망해서 얘가 착오에 빠지고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하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을의 기망이 있었으니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것이고 기망에서 착오에 빠지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요게 이제 사기와 착오의 경합인데 우리 학설 판례는 얘는 요건을 입증하는 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든 선택적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거. 다만 착오를 취소하려면 제약 요건이 또 하나 추가되죠. 이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는 거. 따라서 만약 이 착오가 다시 하기에 기망하면 착오에 빠지기 때문에 얘는 사기를 이유로 또는 착오를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논란이 되는데
착오를 취소하려면 법률에 있는 거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이 돼야 된다 말이야. 따라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이 안 되면 착오료는 취소 못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료로 취소하면 되고, 따라서 그 사기하고 착오와 관계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불법행위 책임의 개혁 관련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기 또는 공갈 협박이 민법상 불법행위 요건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그 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 갑이 이제 을의 기망이나 공갈협박 강박에서 토지 매매를 했고 이행을 다 해줬어 이렇게. 그러면 사기 강박 이율에서 일단 취소할 것이고, 취소하면 주었던 토지 되찾아오겠죠. 이런 걸 우리는 저번 시간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야. 무효취되면 이행한 걸 돌려받는 문제가 생기고, 그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고.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해서 토지 돌려받는 방법이 있고, 또 한편 사기 공갈 협박이 불법행위 요건을 갖춘 경우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도 발생이 된다 그 말.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갑 입장에서는 이행이 있은 후에 취소를 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하고 불법행위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병존해서 발생이 돼요. 문제는 뭐냐? 그래서 저번에 부당이득하고 지금 이 시간에 불법행위 가르쳐 준 거예요. 부당이득하고 불법행위 갖고 놀지를 못하면 앞으로 매 시간마다 차게 페이지 넘길 때마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거 꼭 하셔야 돼. 하지 말은 걸 하지 마시고 하자는 것만 하자고 말이야. 들고 오셔서 빨리 할게 하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하고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동시에 발생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좀 묻고자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이 갑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권리를 거기 뭐 중첩적이란 말이 나오죠. 중첩적으로 행사하냐 이 말은 동시에 행사한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중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적으로 행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아니면 불법이나 손해배상 청구 선택적으로.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경우 취소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해서 돌려받게 되면은 반환받는 범인에서는 손해가 보전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동시에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못합니다. 여기에 판례 입장이라는 거. 그 다음에 뒤에 넘기면 2번 판례는 아예 시험에 쏟아져 나오는데 마지막 동그란 2번 판례는 요건 아까 110조 2항과 관련된 판례인데 지금 뒤쪽에 가 있는데 아까 110조 2항에서 다시 7번 보세요. 자, 오늘 110조 2항과 관련된 것은 아예 시험에 쏟아 나오니까 제3자 사경 관련해서 지금 제3자 A가 얘를 사기 강박을 했다. 그래서 갑이 을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할게. 그러면 110조 2항에 의해서 제3자가 배우자를 사경받던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없다는 해서 취소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법조문이 되어 있어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 지금 사기 공갈 협박 안에는 제3자 A예요. 그러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누구한테 하느냐? 사기 공갈 협박한 A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렇게. 근데 취소는 누구한테 하느냐? 계약의 상대방 을에게 취소하는 거야. 당신과 체결한 이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거니까. 따라 취소 상대방은 을. 근데 얘가 불법행위 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3자 이렇게 분리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집중적으로 묻는 판례가 뭐냐 그러면은 제3자의 사경과 관련해서 피의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계약을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됩니까? 요걸 묻고 있는 판례라고 말이야.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보자 말이야. 을과 계약을 취소를 해야지 이한테 손해배상 청구한다라고. 그리 되면 거꾸로 해보자 말이야. 만약에 제3자가 피의자를 사경받던 사실을 상대방이 모르고 있고 선이익하고 반대로 모른 데서 과실이 없다. 그런 경우는 취소를 하겠죠. 아니 취소를 못하겠죠. 이런 경우는 이자 상명 사실 얘가 모르고 있는 걸 취소를 못하니까. 그럼 취소 못하면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도 못한다. 이런 결론이 돼버려. 현재 얘는 불법행위를 범한 점에도 불구하고 따라 이런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는 굳이 을과 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하더라도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요 이야기야. 요게 시험에 쏟아나오니까 좌우지간에 110조 2항 조문 정리 잘하고 대리인의 사기 강박이 제3자 사기 강박인가 하도 모르게 정리 잘하고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계약을 꼭 취소해야 되는가 그럴 필요 없다. 요 세 가지 핵심 포인트야. 쏟아지는 앞으로. 따라서 64페이지 뒤에 동그라미 2번 판례는 앞쪽에 110조 2항으로 옮겨놓고 같이 이용하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저기 62페이지로 옮겨가지고 제3자 상관 가로친 1번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같이 정리해보는 것이 편하다만 따로따로 놀면 안 되고 110조 2항 관해서 그 세 가지 조문 정리 잘하시고 그 다음에 대리인의 사경과 제3자 사경과 정리 잘하고 마지막 64페이지 따로 떨어져 있지만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여기 제3자에게 불법이라는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을과계약을 취소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다. 세 가지 핵심 포인트. 그 다음 거기 이제 의사표 효력 발생 시기는 이제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자마로 지금 우리는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 요건 네 가지 그러니까 비진입 표시부터 허위 표시가 배웠는데 한번 마지막 생각이나 한번 해보자 말로 의사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 흔히 말하는 의사흠결 여기에 해당된 것이 107조 진연 의사표시 108조 입표시 109조 착오 그 다음에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그래서 요게 110조 사기 강박 그럼 이거는 의사표시에 관련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니까 효력 요건 갖추지 못하면 원래는 무효가 돼야 되겠죠. 무효가. 근데 이거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야. 진연 의사표시 원칙 유효 외적으로 무효죠. 허위 표시는 무효죠. 근데 착오하고 사기 강박 무슨 사유예요? 무효 사 그래 이제 취소 사유지 않을게.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세 가지가 다 나온 거예요. 제한 능력자 법률 행위가 취소 사유예요. 그 다음에 착오하고 사기 강박 취소 사유고 효력 요건 갖추지 못한 거는 일반적 무효 사유인데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딱 세 가지가 있다고. 그게 다 나온 거라고. 제한 능력자 법률 행위 나왔죠. 그 다음에 착오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 취소 사유 딱 요 세 가지뿐만 취소하는 거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지만 취소는 취소하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딱 이게 법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취소 의사표를 해야 돼. 취소 의사표 해야지 처음부터 무로 돌아가니까. 따라서 이제 여기 109조 착오하고 사기 강박이 취소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요거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을이 갑을 사기 강박해서 토지 매매했다. 그럼 이걸 무로 돌려면 얘 쪽에서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취소 의사표 해야지 무효로 돌린다 그 말이야. 그러면 취소는 누구한테 하느냐? 상대방 을에게. 이때 이런 취소 같은 것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요리 이야기를 한다 그 말. 그러면 요게 상대방이 있다 보니까 이 상대방 의사표시 여기서 취소와 같은 거 요게 언제 효력을 발생하느냐? 요게 상대방과 이해관계가 대립이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얘가 내용 증명으로 취소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방안 앉아서 서면을 작성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송을 한다. 세 번째 이게 을에게 도달이 된다. 그 다음에 그 서면을 읽어서 얘가 그 내용을 알게 되는데 그걸 요지라고 그래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갑이 취소한다는 사실을 을이 알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발신한 단계에서 취소 의사표 효력이 생긴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단계에서 이게 취소가 돼버려. 그러면 얘도 계약의 당사자인데 갑이 취소했다는 사실을 알기도 못하는데 취소가 됐고 소유권 돌아가 버리니까 얘한테 너무 불리하지 않냐면 거꾸로 요지한 단계에서 취소 의사표시 상대방의 의사표 효력이 생기면 얘한테 너무 불리하게 돼요. 요 취소 의사표는 을에게 이미 도달이 됐는데 얘가 개봉해서 내용을 읽어볼 생각을 안 한다. 그럼 요지가 안 됐으니까 효력이 안 생긴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얘한테는 너무 불리하지 않냐면 취소가 돼야지 소유권 찾아오니까 따라서 이 경우는 상대방이 있다 보니까 어떤 단계에서 효력이 발생하느냐가 이해관계가 대립된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중간 단계, 발송과 요지의 중간 단계, 상대방에 도달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111조에다 110조가 사기 강박인데 여기에 이제 관련 문제로서 111조에다가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도달에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도달주의 원칙을 규정해 놨어요. 참고적으로 저번 주 우리가 목적과 관련 효력 요건 네 가지 공부했죠. 그때는
관련 문제로서 법률행 해석이 나왔잖아요. 효력요건 끝난 다음에 해석이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목적의 확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제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요건이 다 끝난 다음에는 관련 문제로서 상대방이는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여기 두 개가 취소 의사표 해야지 법적인 의미가 있고, 이런 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니까 요게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요게 관련 문제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111조에 상대방의 의사표 취소 같은 거, 상대방의 도달 때 효력이 생긴다, 도달지 원칙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여기 의사표 효력 발생 시기는 시험에 여기 사기강박까지가 주로 집중 출제가 되고, 요 문제 관련 문제 요거는 시험에 3, 4년에 한 번이나 출제가 돼요. 따라 지금은 중요한 거 가르쳐주기도 바쁘니까 이런 거 일단 열혈시키자, 이런 내용이니까 이건 세 가지가 문제가 돼요. 이 상대방이 있다 보니까 이 의사표를 언제 효력이 발생이 되느냐, 발생 시기가 문제가 되고, 두 번째 상대방에 도달하지 효력이 생긴데 이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알지만 소재 불명이다, 이런 거는 도달시킬 방도가 없지 않냐. 이럴 때는 뭐 하면 되느냐, 상대방의 소재를 잘 모르는 건 공시송달 방법을 택하면 된다 해서 이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상대방이 이 의사표시 의미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정신능력 뒤떨어진 사람, 흔히 말하는 제한 능력자다. 이런 제한 능력자가 의사표가 도달이 된 경우도 효력이 생기는가, 이런 세 가지까지 문제가 돼. 이걸 규정을 해놓은 거야. 근데 이런 거는 3, 4년에 한 번이나 나오니까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궁금하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고 제껴 풀자 일단. 그 다음에 문제도 풀 필요 없고 뒤로 쭉 넘겨서 75페이지 펴보세요. 대리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해야 돼요. 지금 우리 이제 어디까지 공부를 했느냐, 요 한 줄을 이제 마스터를 했어요. 자, 민법은 실체법이다. 따라서 권리의무, 법률 효과에 관해서 배우는 법이다. 요거를 권리를 기준으로 압축시켜서 표현하면 권리 변동이라고 한다. 근데 권리 변동은 크게는 법률 행위에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도 있지만, 우리 중개사 민법은 법률 행위가 중개부 대상이 되니까 법률 행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권리 변동, 법률과를 발생시키는가, 요거 하나를 배운다. 이 법률 행위가 1단계로 성립이 되고 더 나아가서 효력 요건을 갖추면은 실제 효과 발생 유효가 되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 효력 요건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물론 당사자 관련된 효력 요건,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시험법으로 직접 만들어가나 이걸 모르면은 민법 공부가 어려우니까 입문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시험법에 들어간 목적 관련 효력 요건, 의사표 관련 효력 요건, 요걸 지금까지 집중 공부를 한 거렇게. 그런데 첫날 또 무엇을 가르쳐 줬느냐, 왜 권리 변동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법률 행위에서 권리 변동이 주로 발생이 되는가. 이 법률 행위가 민법의 기본 원리, 사적 자치원칙이란 말이 민법책에 자주 나온다고, 이것도 유념하다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 법률 행위가 사적 자치원칙을 실현시키는 수단에 해당이 되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 사이에서는 법률 행위에서 대부분 법률과 발생, 권리 변동을 한다. 이 한 줄 배운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대리는 이제 특징이 뭐냐 그러면, 대리제도는 이런 걸 말한다. 다시 하게요. 지금 우리는 이 효력 요건까지 이제 마스터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끝난 다음에 법전 순서, 동책 순서에 대리가 나오더라는 거야. 그럼 왜 대리가 튀어나오는가?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하니까 그걸 잘 깨우쳐는 거. 대리제도는 이런 걸 말한다. 지금 갑이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다. 내가 지금 토지를 병에게 팔고 싶은데 나는 요즘에 엄청 바쁘다 그 말. 내가 직접 계약처를 시간적 이유가 없다. 이런 거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 땅 팔아달라 대리권을 준다. 이때 이 토지 소유자, 이런 애 대리권 수여한자, 이런 자를 본인이라고 부르고 요를 대리인. 그럼 이제 이자가 요 병 같은 애를 상대방하고 나는 갑대리느리요 하고서 갑의 토지에서 병하고 매매를 한다. 이걸 대리행위라고 그러고. 그럼 대리행위 계약 체결은 대리인이 해요. 근데 이로부터 발생이 되는 모든 법효과, 권리 의무는 누구한테 갔느냐? 본에게 기속이 돼요. 이때 이제 본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이렇게 상대방하고 이렇게.
매매계약 당사자가 본인이 되는 거야. 계약처는 얘가 하지만 모든 권리는 얘가 갖기 때문에 요게 대리제도고, 그 중에서도 이걸 임의대리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야. 본인이 설명드려야 돼. 설명.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으로써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임의대리 그래. 여기 7분의 4는 임의대리라고 말이야. 그런데 대리에는 임의대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정대리도 있다 그 말. 우리가 제한 능력 공부를 했으니까 얘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제한 능력자다. 제한 능력자도 권리 능력은 있기 때문에 자기 명의로 토지 등을 소유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토지를 병에게 매각하자 한다. 그런데 이런 제한 능력자는 일처리 능력 내지는 정신 능력이 뒤따르니까 직접 계약처럼 모아두는 거죠. 그래서 대신 이자와 뒤따르는 일처리 능력을 보충해 줄 기관이 필요하고, 그게 법정 대리라는 거죠. 미성년자 같으면 1차적으로 친권자, 이 친권자가 이제 법정 대리인이 돼서 똑같이 또 대리행위를 하게 돼요. 그럼 이제 권리무는 누구한테 가느냐? 제한 능력자 본행에 간다. 요게 법정 대리요. 따라 이제 법정 대리는 이미 대리하고 달리 본인이 직접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으로써 대리권이 발생된 게 아니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법정 대리 그래요. 여기에 미성년자가 친권자다. 그럼 미성년자가 친권자 부모에게 나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일처리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대신 일처리 해주세요. 계약서에서 대리권 준 적은 없고, 부모 자식 관계라는 신분 관계에서 미성년 자식놈 이름 친권자 부모가 가장 잘 돌보니까 부모 자식과는 신분 관계에 의해서 얘 의사는 상관없이 당연히 민법 규정에서 대리권이 발생한다. 이런 체제죠. 따라서 임의대리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 법정대리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대리권 발생, 이게 법정대리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임의대리는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사적 자치를 확장해주는 사회적 작용을 한다. 이리 표현을 하고, 여기 법정대리는 사적 자체를 보충해주는 사회적 작용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 우측의 법정대리는 제한 능력자는 일처 능력이 있으니까 직접 계약 체결을 못해요. 그런데 이런 제한 능력자의 뒤떨어지는 일처리 능력, 정신 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능력 보충 기관이 법정대리인지 아니냐. 이 사람이 대신 계약 체결하고,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본인으로서 권리무 취득하니까 직접 계약 체결하고 결과는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냐. 따라서 법정대리는 제한 능력자 뒤따른 일처리 능력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사적 자체를 보충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임의대리의 경우는 이 본인도 능력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계약 체결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현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복잡 전문화가 되다 보니까 개인 혼자서 모든 일처리는 다 못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땅 팔아달라 맡기고, 그럼 이 사람이 계약 체결해요. 이렇게. 그러면 나는 계약 체결 안 했지만 권리무는 내가 직접 계약 체결한 거나 마찬가지로 내가 취득을 한다고 말. 이게 임의대리. 따라서 임의대리는 어떤 사회적 작용을 하느냐. 개인은 한정되어 있는 활동 영역이 임의대리를 통해서 보다 더 확장이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사적 자체를 확장해주는 사회적 작용을 한다. 이런 이야기로. 그러면 답 나왔다고 말이야. 예, 법률에 관한 효력 요건이 끝난 다음에 여기까지 공부를 딱 맡으면 어디 가서 나 민법 공부 입문을 했다. 명함 내밀 정도는 돼요. 근데 이게 끝난 다음에 대리제도가 나왔다고 말이야. 왜 그러느냐. 이 대리제도는 민법의 최고 원리인 사적 자체를 확장해 주거나 사적 자체를 보충해 주는 사회적 작용을 하니까 논리학적으로 대리제도는 사적 자체를 실현시키는 수단, 법률 행위 안에서 대리가 허용이 된다는 거. 그러니 법률 행위가 기본이 끝난 다음에 대리제도가 나오는 거라고 말할게.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런 이야기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민법 공부는 이걸 전적으로서 민법 공부를 한 거예요. 이 가비란 애가 토지 소유자다. 그럼 지금까지는 위에 줄은 내가 직접 본인이라 그래요. 직접 계약 체결함으로써 권리무를 취득하는 과정, 요 일련의 과정을 지금까지 배웠고, 이제 끝났으니까 내가 바쁘다. 그러면은 A라는 임의대리인, 얘가 제한 능력자로서
일체는 능력을 깃들인다. 직접 계약체할 수 없는 자다. 그러면 누구? 법정 대리. 타인을 통해서 뭐하고? 계약 체결하고 권리물은 누가 갖고? 내가 갖고. 이 방법을 배운다. 따라서 본인이 권리물을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직접 뭐해서 계약 체결해서 권리물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내가 바쁘거나 또는 일체 능력이 깃들어지면 누구? 타인,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체로 권리물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루트가 있다. 요 권리물 취득하는 방법이 이해했나요? 그럼 이제 묻는다고 말이요. 아까 수업도 이렇게 하겠어. 대리제도는 시험에서 제일 중요해요. 여기다 세 문제 전후가 나오고 많이 나올 때는 네 문제, 40개에서 10분의 1이 나온 데는 엄청난 출제비중이요. 적게 나올 때 두 문제. 거기다가 무권대리 들어가면 대리권이 있는 경우는 유권대리, 없는 경우는 무권대리. 그래야지. 한번 물어봅시다. 시험에서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대리권이 있어가지고 매매한 건 별로 문제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대리권이 없는데 나무값 판 놈들, 이럴 때 분쟁이 더 생기겠죠. 그래서 무권대리가 훨씬 중요해요. 실무상으로는. 근데 그 무권대리는 따라서 소송이 많이 붙으니까 판례가 엄청 발달돼 있어. 그래서 이 무권대리라고 하는 거는 사법고시 법원과에 출제가 돼요. 정확한 이해 못하면 손 못 대. 요즘 시험 문제. 대리만큼은. 대리는 앞으로 갈수록 활용 빈도가 떨어질 것이다. 더 많아질 것이다.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대리가 활용 빈도가 떨어질 것 같으면 시험에서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대리 앞으로 더 활용이 많이 되겠죠. 법정 대리, 제한 능력자 공부할 때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치매 증세가 있다. 요즘에 치매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치매 증세가 있다. 그러면 성년후견 개심판이나 한중원 개심판을 받아서 제한 능력 해놓게 되면 재산을 지킬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심판 청구를 잘 안 했다 그랬죠. 집안 망신이다. 부모님한테 어떻게 그러냐 그러고. 근데 요즘에는 국민들의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제한 능력자 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유산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유용한 제도라는 걸 국민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법원에 이런 심판들에도 청구한 사건이 기하급수로 늘어져요. 그 제한 능력자가 옛날과 달리 엄청 많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도 직접 계약서 뭐 하니까 누가 필요해요? 그렇죠. 법정 대리인이 더 많이 활용이 돼. 이 말 듣겠나요? 따라서 대리제도는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앞으로 보다 더 많이 활용이 되고, 활용이 많이 되면 분쟁이 많이 생긴다는 거. 분쟁이 많이 생기면 소송이 많이 붙다. 그러면 판례가 발달해 됐다고. 그러니까 시험에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배경을 항상 염두에 두고 틀 잡아놓으란 거예요. 틀이. 오늘 지금까지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본인이 직접 법률행위하면서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을 1년의 과정을 배웠고, 효력요건을 중심으로 이제 끝났으니까 내가 바쁘거나 일치능력이 깃들지만 타인, 대리를 통해서 계약체라고 권리물은 내가 취득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두 번째 요 대리를 지금부터 배운다. 줄거리 딱 잡고. 그런 다음에 대리의 특색은 이제 요거니까 초점은 여기에 맞춰야 되는지. 지금 대리의 특색은 요거예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이 을에게 토지 팔아도 대리권을 주었다. 그러면 이제 계약 체결은 누가 하느냐? 요 대리인이 갑대리를 위해서 갑의 토지에서 병하고 매매 대리행위를 해요. 그러면 계약 체결은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로부터 생기는 권리무,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 기속이 되냐? 본인에게. 그 본인이 이제 계약의 당사자로서 권리무를 취득해요. 따라서 대리조 특색은 대리행위, 행위는 대리인이 하되 이로부터 생기는 모든 법률과는 본인에게 기속이 된다. 이게 특색이고, 따라서 대리 공부할 때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계약 체결은 대리인이 하는데 왜 이로부터 생기는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이 되는가? 그 이유를 규명하는데, 그 이유를 규명한 이론을 대리 본질론 그러는데 이따 바로 뒤에 배우지만, 이유를 규명하는데 신경을 좀 쓰라는 거. 앞에 이제 쭉쭉 읽고 뒷페이지 넘어가서 우측에 보면 77페이지에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가 나와 있어요. 방금 여기 나와 있어요. 대리는 사적 자체를 확장하거나 보충하는 사회적 작용을 하니까 대리는 사적 자체를 실현시키는 수단, 법률행위 안에서만 대리가 허용이 된다. 그래서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 법률행위 안 한다 그 말. 이런 매매 계약 같은 게 법률행위죠. 이런 것만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대리한다 그 이야기야. 다만 이 경우도 재산상 법률행위와 대리가 허용이 되겠지만 동그라미 2번에 쓰는 것처럼 저번 시간에 일괄해서 이야기했어요. 혼인 입양과 같은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당사자 진위가 절대로 중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혼인 이런 거는 대리가 허용될 여지가 없겠죠. 그걸 위험대 두고 그런 다음에 제일 밑에 불법행위 가로친 3 요거 신경 써야 되고 불법행위는 법률행위 아니니까 대리가 허용이 안 된다. 얘야 봐야 말짱 도루묵이니까 이런 이야기라고 말이야. 요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라는 거. 지금 이 갑이 을에게 토지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수여를 했어요. 해서 얘가 갑대리 의뢰해서 갑의 토지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이 계약은 법률행위죠. 그래 이거는 대리가 허용이 돼요. 대리가 허용이 되니까 계약 체결은 대리니 하지만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권리무 매도인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의무 거꾸로 대금비교 조건 이 권리무는 본인이 갖고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계약의 당사자로서. 그런데 요 대리인이 이번엔 분명히 토지판 대리권 수여했어요. 그럼 얘가 매매계약 체결한 것은 요거는 계약이니까 법률행위니까 대리가 허용 그 다음에 모든 책임 얘가 지는데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를 범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면 계약 체결 과정에 시비가 붙어서 때렸더니 고막이 폭 터졌다. 불법행위를 범했다. 그러니까 불법행위로 또 발생이 되는 손해배상 의무 이 법률 효과도 본에게 기속이 되는가? 요걸 묻고 있는데 만약 이런 불법행위 경우도 대리가 허용이 되면 불법행위는 대리인이 범했지만 불법행위로 또 발생되는 법률 효과 손해배상 의무 치는 거죠. 손해배상 책임은 본인이 진다는 거예요. 근데 불법행위는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가 아니잖아요. 자, 대리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불법행위로부터 생기는 손해배상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 아니고 직접 불법행위를 범한 대리인이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지는 거예요.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이 안 된다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대리가 허용이 된다 그 말은 요거는 얘가 책임진다 그 의미고 그걸 구별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왼쪽으로 돌아가서 가로친 3번에 대리 본질 요게 아까 이야기되는 아까 특색이요. 계약 체결은 대리인이 하지만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법률 효과 책임은 본에게 간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규명한 이론이 대리 본질론인데 책 읽어갖고는 아주 엉망진창으로 써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잘 드려야 되고 마지막 시간이니까 5분만 쉬었다 오세요. 5분만 마지막 시간이니까 5분만.